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새해가 밝은 지금 캐캐 묵은 이야기들을 꺼내보려고 하니 왜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하나쯤은 담아두신 사건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있었어요. 남편이랑 결혼을 한 이후 별의별 부부싸움을 다 해봤었지만 여태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하고 곰곰이 되짚어보니 정말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두서없이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부싸움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역시 가족과 관계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말입니다. 이 한 줄 쓰면서부터 속이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저희 남편 정말 웬만한 건 다 웃고 넘어갈 수 있을 만큼 괜찮은 사람인데 딱 한 가지 웃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돈에 관련된 일이랍니다. 우리 남편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짠돌이 중에 짠돌이거든요. 정말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소금 냄새가 풀풀 풍기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옷을 사고 싶을 땐 우리 남편의 옷장을 보면 그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옷에 보풀이며 구멍이며 천이 낡아서 투명해질 것 같다니까요. 그런데도 앞으로 10년은 더 입을 수 있다고 박박 우기면서 옷을 버리지도 않고 새로 사지도 않고 그래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번 남편에게 읍소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옷장에 있는 낡은 옷들 싹 버리고 새로 사면 안 되겠냐고요. 오죽해야죠. 같이 다니기 쪽팔릴 정도로 옷이 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만약 6.25 전쟁통이라도 되면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연애할 때는 말입니다. 옷이 몇 개 없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똑같은 옷을 돌려 입었었지만 새 옷이었어요. 말끔했다고요. 새 옷이라서 자주 입는 건가 보다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낡지 않은 옷이 몇 개 없어서 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런 옷만 골라 입고 왔었던 거죠. 그래요,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짠돌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려 패션 잡지 에디터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패션 잡지들 보면 새로 나온 아이템들을 소개하고 화장품이나 그런 거 리뷰하는 페이지들 있잖아요. 그걸 취재하고 직접 원고도 작성하는 사람인데 남편이 무려 옷에 대한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옷은 몸을 가릴 수 있는 것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짠돌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것 딱 하나 빼면 우리 남편은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 제 이상형에 100% 부합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100%제 이상형은 아니었지만 제가 기준으로 세운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이었어요. 외모적인 것도 평범하니 괜찮았고 다니던 직장에서 받는 연봉도 제가 세운 기준 딱 평균점이었거든요. 본가가 서울에 있고 위로 누나가 하나 있었지만 누나랑 살가운 사이는 아니어서 자주 만날 필요 없고 시부모님께서도 건강하시고 나름의 노후도 다 계획이 있으신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죠. 딱 한 가지, 본인을 꾸미는 것에 돈을 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새로운 아이템을 장착하고 남편을 만나러 나가면 늘 흘겨보곤 했었죠. 그 흘겨보는 눈빛이 나쁜 의미는 아니었고 또 새로운 걸 하고 나타났네? 하면서 주의 깊게 본 것이랑 비슷했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그 시선이 나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꽤 평범한 연애를 해왔어요. 물론 남편이 워낙 짠돌이니까 한 끼 식사에 10만 원이 넘는 고급 레스토랑 같은 곳엔 가본 적이 없었지만 사실 상관없었어요. 취재를 하다 보면 그런 곳에 가야 할 일이 있기도 하고 또 친구들을 만나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비록 남편이랑 데이트를 할 때는 고기보단 국밥을 더 많이 먹긴 했지만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원래 연애할 땐 다들 콩깍지 하나쯤은 씌우고 다니는 법이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돈을 아끼는 모습이 치사해 보이진 않았었어요. 본인이 돈을 써야 할 땐 과감하게 쓰기도 했고요. 또 남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만큼 남들 앞에서는 짠돌이처럼 굴지도 않았어요.
본인에 대한 뒷이야기가 돌게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뜻이죠. 본인에게 돈을 안 쓴다고 해서 남에게 돈을 안 쓰는 게 아니었다는 말이었죠. 남편은 짠돌이인 대신 가족들은 끔찍하게 챙기는 사람이었고, 가족들에게 필요한 물건이나 돈이 있으면 길게 따지지 않고 통 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과 가족이 된다면 저에게도 크게 간섭하지 않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런 모습을 보고 부전자전이라고 느끼게 된 일도 있었어요. 몰랐는데 인사를 드리러 가서 알았다니까요. 남편이 그냥 시아버지 판박이더라고요. 오늘 우리 며느리 될 아이가 인사 온다고 해서 내가 새벽부터 시장에 가서 아주 좋은 고기를 사왔다니까. 아이고, 누구 고생을 시키는 일인지 모르겠다. 거 가서 고기 사올 시간과 돈이 있으면 말이야. 그냥 밖에서 사 먹으면 쉬운 거 아니냐? 요즘은 밖에서 고기 사 먹으면 남들이 다 구워주고 한다는데 이거는 뭐 지는 고기 사왔다고 나한테 고기 구워서 대령하라 시키고. 아유, 어머님, 제가 구울게요. 어머님도 식사하셔야죠. 됐다. 내가 무슨 욕을 들어먹으려고. 아휴, 시집도 않은 며느리 시집살이 시킨다고 혼날라. 됐다. 뭐 그렇게 불만이 많어. 그러면 고기를 입에 쳐넣지도 말아야지. 임자는 내가 아침부터 고기 사온 걸로 왜 트집이야? 남이 구워주면 뭐해? 맛대가리도 없는 고기 비싸기만 더럽게 비싸지. 내가 직접 보고 골라온 고기가 최고다 이 말이야. 아유, 됐수다. 남이 구워준 고기만 먹었으니 맛있겠지. 고기 굽는 사람 생각은 안 해요? 요즘은 밖에서 사 먹는 고기가 질도 훨씬 좋아. 시아버지께서는 이런도 허투루 쓰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고기를 직접 새벽에 가서 사오신 것도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질 좋은 고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 근데 고기가 안심 등심도 아니고 어느 부위인지 모를 특수 부위이긴 하더라고요. 며느리 될 아이가 온다고 신경은 쓰셨지만 그 중에서도 값싼 고기를 고르느라 특수 부위를 골라오신 것 같았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랑 판박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알뜰살뜰함 덕분에 노후 준비는 잘 되어 있으시겠지 싶어서 결혼을 했죠. 남편과는 미래가 확실하게 보였어요. 딱 중간 평균 그쯤으로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늘 돈에 대해 예민했기 때문에 어디서 빚을 지고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죠. 그렇게 결혼 6개월 차에 아주 어마무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 틱틱거리는 시어머니는 늘 짠돌이인 시아버지와 부부싸움을 상당히 자주 하신다는 것이었어요. 문제는 부부싸움을 하고 난 뒤였습니다. 짠돌이 중에 짠돌이인 시아버지께서는 부부싸움 후에 꼭 시어머니께서 본인을 무시하는 것을 참지 못하시겠다며 시어머니께 생활비를 뚝 끊어버리시는 것이었어요. 여태까지 시어머니께서 일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누구한테 엎여 살았는데 여자 목소리가 담벼락을 넘는 것이냐며 시어머니께 그냥 생활비를 끊어버리시는 것이었죠. 그러면 시어머니께서는 꼭 남편에게 달려와서는 손을 벌리셨어요. 네 아버지가 또 치사하게 생활비를 끊어버렸지 뭐냐. 아휴, 내가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이번 달에 내가 갯돈이면 뭐며 나갈 게 많다는 걸 알면서 꼭 저런다. 나 돈 좀 보내다오. 통장으로 50만 원 일단 보내드릴게요. 저도 결혼하고 생활비 나갈 게 많아서 좀 버겁네요. 아니, 너까지 그러면 어떻게 하니? 엄마가 어디 기댈 사람이 있다고? 아무튼 고마워. 당장 좀 보내주렴. 저는 결혼 전에는 전혀 몰랐었던 사실이었어요. 워낙 가족을 끔찍하게 아끼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줄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부부싸움을 하신 뒤에 매번 저렇게 손을 벌리실 줄 몰랐죠. 1년에만 해도 3번에서 4번씩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오죽하면 시어머니께서 정말 부부싸움을 하신 게 맞을까 하는 의심까지 들었어요. 그냥 본인 돈이 필요하면 남편에게 부부싸움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아가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게 그만큼 자주 있는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우리가 아이라도 생기면 생활이 더 빠듯할 텐데 언제까지 시어머니께 돈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고 말을 꺼냈다가 혼쭐이 났죠. 남편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께 있는 일인데 당연히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도와드려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물론 저도 저희 부모님께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두 팔 걷어붙이고 엄마를 도와드리긴 하겠지만 시댁에서는 자주 있어도 너무 자주 있는 일이었기에 질린 거죠. 제가 첫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 시부모님께서 부부싸움을 했다는 이야기를 8번도 더 들었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첫 아이를 출산하고 연년생으로 둘째까지 출산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육아휴직을 연달아 쓰게 되었고 솔직히 회사에는 눈치가 보이긴 했지만 저도 아이를 한 방에 몰아서 낳고 복직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악착같이 버텼어요. 제가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출근을 하는 발걸음이 무겁긴 했지만 솔직히 제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저희 네 식구가 남편의 월급으로만 살기가 벅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했죠. 그런데요, 저희가 빠듯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시부모님께서도 알고 계시는데 꼭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시고 저희에게 손을 벌리셔야만 했을까요? 연년생이기에 물건을 물려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특히나 첫째 아이가 애착을 가진 인형이라든지 장난감 때문에 둘째 아이에게 새로 사주어야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집에는 아이들을 위한 용품으로 발 디딜 틈이 없는데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짐을 싸들고 저희 집에 쳐들어오신 겁니다. 이거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쳐들어온 것과 같았어요. 아휴, 내가 정말 네 아버지랑 이혼이라도 하던지 해야지. 속이 상해 죽겠다. 글쎄 동네 친구들이랑 장기인지 바둑인지를 두고선 돈을 탈탈 털려온 게 아니겠니? 또 내기하셨대요? 아니 아버지는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시면서 뭔 내기를 그렇게 두신대요. 내기판에 끼지 않으면 실력이 딸린다고 안 껴준단다. 아니 치실력이 모자라면 어디 문화센터라도 다니라니까. 인터넷에서 보고 하면 된다고. 그 나이에 무슨 똥꼬집인지. 아무튼 그걸로 싸웠다. 그러더니 나한테 배부른 소리 한다면서 일 한번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어디 큰 소리 내냐고 하지 뭐냐. 내가 무슨 일을 안 했어. 집안일은 일 아니야. 맞죠 어머님. 집안일도 일이죠. 아버님이 너무 하셨네요. 평생 부엌에서 식사 차리고 아버님 건강 챙긴 게 우리 어머님인데. 그러니까 말이야. 다 늙어서 마누라 없이 지가 어떻게 살겠다고 도대체 큰 소리야. 지 손으로 라면 하나 끓여본 적 없는 주제. 아유 내가 열받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짐 싸들고 왔다. 며칠만 여기서 지낼 테니까 너네 그런 줄 알아라.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일방적인 통보였잖아요. 저희가 저희 집으로 오셔라 한 것도 아닌데 너무 사정을 생각 안 해주신다 싶었죠. 금요일 저녁이었기 때문에 주말 내내 저희 부부가 집에 있을 거라 생각을 하셨겠지만 하필이면 대구에 있는 저희 친정에 가기로 했었던 주말이었거든요. 저희 본가가 대구에 있었는데 저만 서울에 올라와서 생활을 하고 있다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쭉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기에 이왕이면 본가가 서울에 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아이를 낳았을 때 저희 친정은 대구에 있으니까 서울에 계신 시부모님께 부탁을 드리면 편하겠다 싶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대구에 내려가기로 했는데 하필이면 시어머니께서 들이닥칠 줄이야. 그래도 몇 개월 만에 시간 내서 가는 거라 미룰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근데요. 저희가 내일 애들 다 데리고 대구에 가기로 했거든요. 저희 친정집에요. 뭐라고? 그러면 나 혼자 집에 있으란 말이야. 다음 주로 미뤄라. 나는 내일 너랑 같이 목욕탕이라도 갈까 싶었는데. 벌써 이것도 2번이나 미룬 거라서요. 그동안 저희가 일이 많기도 했고 애들이 차를 오래 못 탈 것 같아서 미뤘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손주 꼭 보고 싶다고 하셔서요. 아니 여태 미뤘던 거 한 주만 더 미루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너희랑 시간 보내려고 왔는데 너희가 그렇게 휙 하고 가버린다고 하면 어떡하니? 시어머니께서는 괜한 분풀이를 저한테 하셨죠. 그런데 이미 몇 번이나 미뤘는데 더 미루는 건 아니다 싶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얼마나 애타게 손주들 오는 날만 기다리시겠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아무리 그래도 이번 주에는 꼭 내려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어디 한번 그렇게 해봐라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찝찝했죠. 남편이 슬쩍 제 눈치를 봤어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컸으면 저 혼자 운전을 해서 대구까지 가겠는데 애들이 어려도 너무 어렸어요. 둘 다 카시트에 타야 했고 운전을 하는 사람이 뒤에 앉은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언제 칭얼거릴지 몰라서 아이를 케어할 사람이 하나는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남편 없이 친정에 가는 건 무리라고 생각했죠. 근데 시어머니께서 어딜 가냐 내가 왔는데 하고 나오시니까 남편이 제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2번 미루게 된 것도 전부 남편의 일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시어머니 때문에 한 주를 더 미루자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제 입에서 먼저 나오기 전에는 남편도 섣불리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다음 날 가게 댁으로 가게 되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지금 자기만 버려두고 가는 거냐고 징징거렸는데 제가 오죽하면 같이 대구 가실 거냐고 물어봤다니까요. 그런데 이 일이 시어머니께는 엄청나게 서운한 일이었나 봐요. 딸도 있으면서 왜 굳이 아들의 집에만 그렇게 찾아오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죠. 주차장에서 차가 출발하는데 거기까지 쫓아 내려와서는 엄마 버리고 꼭 가야겠냐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엄마를 버리는 일이 되는 건지 결국 남편이 더는 못 미룬다고 짜증을 내면서 출발을 했고 분위기는 살얼음판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결국 시누이 집으로 간 것 같았죠. 남편이 두고두고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솔직히 짜증났어요. 시누이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엄마를 그렇게 천대하면 안 된다고 나중에 다 돌아온다고 말을 하는데 시어머니께 용돈 한번 제대로 쥐어준 적 없는 시누이까지 참견을 하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누이는 맨날 본인 사는 게 빠듯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 큰 소리를 내야 할 땐 누구보다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었어요. 문제라면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게 문제였죠. 그 일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후부터 시어머니께서는 제 통장에 관한 간섭을 시작하셨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제가 굴러주지 않는다고 제일 만만한 돈으로다가 시비를 붙이시는 거였어요. 시아버지께서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구시니까 시어머니도 그 부분이 가장 스트레스라는 걸 알아서 일부러 하시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니 큰애가 아직 5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가정 수업인지 뭔지를 받는다고? 그래봐야 학습지로 미리 예습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이미 다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국어랑 영어랑 수학까지 하던데. 저희 애는 일단 한글 수업 받는 게 먼저인 것 같아서 한글만 하고 있어요. 매주 새로운 책도 가져다 주시고 수업료에 비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벌써부터 그렇게 공부를 시키면 애가 스트레스 받지 않겠니? 나 때는 말이다.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다. 아이 뭔 학습지를 벌써 시키고 그래. 뛰어놀아도 아까운 시간에. 유치원에서 한글 수업 받고 있긴 한데 그걸로 부족할까 싶어서요. 그러면 그냥 시키지 말까요, 어머님? 어차피 나중에 다 크면 알아서 하긴 할 건데. 그래, 그럴 돈 아껴서 차라리 애한테 맛있는 거나 하나 더 사줘라. 장난감 가지고 놀기만 해도 바쁜 시간에 공부는 무슨 공부야. 저는 그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키고 있던 학습지를 끊었습니다. 저희 아이의 창의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미술 수업도 보내고 있었는데 미술 수업도 그냥 하지 말자 했어요. 어차피 지금은 그림에 대한 이해도도 낮고 작품을 만든다기보다는 손으로 이것저것 쥐어 짜내는 것에 대한 흥미를 더 느낄 뿐이었으니까요. 교육비 나가는 게 아깝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시켜도 괜찮다 생각해서 다 끊었더니만 이번에는 시아버지께서 또 딴지를 거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애들은 교육 뭐 시키고 있냐? 요즘은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영어 교육은 꼭 시켜야 한다고 하던데 말이야. 교육이요? 딱히 뭐 다른 거 시키는 거 없어요. 원래 학습지 시켰었는데 어머님께서 뭐 벌써부터 교육이냐고 하셔서 그것도 맞는 말 같아서 그만뒀어요. 뭐라고? 아니 왜 멀쩡한 애 공부시키겠다는데 그걸 그만두게 만들어? 아니 고작 5살밖에 안 된 손주가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그 공부한다는데 불쌍하지도 않아요? 오버하고 있네. 5살짜리 애가 무슨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를 하겠어?
그리고 그 정도 집중력이 있어서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말이야. 공부로 나가는 게 맞는 거야. 당장 학습지부터 다시 시켜라. 애들이 뛰어노는 시간은 뛰어노는 시간이고 공부하는 시간은 있어야지. 지금부터 그런 버릇을 들여놔야 나중에도 다 하게 되는 법이야. 공부에 공짜도 모르는 여편네 말을 듣고 휘둘리지 말고. 뭐라고요? 아니, 당신 지금 며느리 앞에서 내용을 본 거예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중학교도 겨우 졸업한 주제에 뭘 안다고 당신이 교육에 참견을 그래? 아이고, 이 사람이 드디어 노망났어. 고등학교도 멀쩡히 잘 다녔는데 도대체 언년이랑 헷갈렸길래 나한테 중학교 졸업을 겨우 했대? 정말 별일 아닌 대화였는데 갑자기 시부모님께서 부부싸움을 시작하신 겁니다. 저희 아이들도 놀랐는지 할머니랑 할아버지 싸운다고 무섭다고 말을 하는데 저야말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며느라가가 애들 교육 알아서 잘 시킬 텐데 왈가왈부를 해서 그만두게 만들었다고 성질을 부리시더라고요. 두 분이서 정말 실시간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서로 비난을 쏟아붓고 계신데 아이들이 듣기에도 영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말리고 있던 남편이 저에게 쓴소리를 확 하는 겁니다. 당신도 참 그렇다. 아이고, 대충 그냥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 되지. 그걸 있는 그대로 말을 해서 왜 우리 부모님 부부싸움을 하게 만들어? 아니, 나는 그냥 어머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그랬다고 한 건데 이걸 가지고 내 탓을 하는 거야? 대충 얼버무렸으면 됐잖아. 끼켜야 당신한테 하는 잔소리로 끝낼 것을. 이렇게 큰일로 만들어야 해? 남편은 저에게 모든 탓을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억울했지만 그 자리에서 저랑 남편까지 부부싸움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시부모님을 말렸죠. 결국에 시어머니께서는 서러워 죽겠다.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시면서 더 이상은 못 살겠다면서 짐을 싸기 시작하셨어요. 드디어 지옥 시작이구나 싶더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에게 이 집구석에서 탈출을 하겠다며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고 저고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는지 직접 봤으니까 집으로 오시겠다는 시어머니를 말릴 수는 없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생활비를 달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셨어요. 내가 이혼을 하던지 해야지. 아유, 더 이상은 이렇게 무시받으면서 못 살겠어. 아유, 무슨 이 나이에 이혼을 한다고 그러세요, 엄마. 여태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아깝지 않으세요? 아버지도 이제 곧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될 텐데. 이빨 빠진 호랑이는 뭐 밥 안 먹고 사냐? 분명히 잇몸으로 나를 아주 질겅질겅 씹으려고 할 텐데. 아유, 내가 정말 서러워서. 시어머니께서는 이혼을 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셨고 그 마음을 결코 뒤집을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행동을 하셨어요. 저랑 남편만 어쩔 줄 몰라 했는데 남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탓을 하셨죠. 저는 정말 시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러다가 시아버지랑 또 화해를 하시고는 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또 싸우고 돈 내놔라, 집 나간다, 이혼한다 번복을 하시고요. 양측이 소년 이야기 다들 아시죠? 하도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뭐가 진심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싸움은 좀 길게 가더라고요. 정말 별거 아닌 일이었는데 격하게 감정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시어머니께서도 절대 마음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희 가족들도 생활이 불편해졌죠. 남는 방이 없었는데 시어머니께 방을 드리려고 하니까 아이들 방을 내어드려야 했어요. 그러니 좁은 안방 침대에서 아이들까지 넷이서 낑겨 자게 되었고요. 남편은 잠기에 좀 예민한 편이었는데 첫째 아이가 자다가 깨서 칭얼거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남편은 그걸 견디지 못해 하면서 엄청 피곤해했어요. 오죽하면 거실에서 자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그 꼴을 가만 보시겠어요? 본인이 거실에서 잘 테니까 남편 보고 방에서 자라고 하는데 저한테 눈치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나랑 우리 아들은 편안하게 잘 테니까
네가 애들 데리고 거실에서 자라 이 말이나 다름없었죠. 저는 황당했어요. 저도 출근을 하는 사람인데 왜 당연하게 제가 아이들을 챙겨서 자야 하는지 말입니다. 막말로 시어머니만 아니었으면 애들은 방에서 알아서 잤을 텐데요. 저는 결국 시아버지께 SOS를 쳤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게 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불편했거든요. 시아버지께 제발 시어머니와 화해를 좀 하시라고 언제까지 저희 집에서 지내실 순 없지 않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아버지께서는 오히려 이혼하자 그래. 나도 저 옆편네 없으니까 편하다.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시누이조차 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본인네는 생활하는 게 힘들고 집도 작아서 시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에게 잘 부탁한다고 말만 하는데 얄밉더라고요. 본인은 한 발 쏙 빠져서는 아주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남편한테 이러다가는 지쳐서 못 살겠다고 해도 불쌍한 우리 엄마 하대요. 제가 정말 출근만 아니었으면 애들 데리고 대구에 내려가 버릴 텐데 출근이 걸려서 어디 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시아버지께서도 시어머니께서도 서로 못 견디겠다며 법원 앞에서 만나자고 하시는데 제가 뜯어 말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을 해봐야 서로 복잡한 것 투성이니까 참으시라고요. 누군가 말릴 사람 하나쯤은 필요했던 건지 막상 제가 말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이혼은 보류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 다 나이 먹고 고집만 생긴 건지 사과는 절대 안 하시는데 제가 시어머니랑 지내는 그 시간 동안 살이 죽죽 빠졌어요.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지 남편 놈은 본인 편만 들어주시는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마음이라도 든든한 건지 시어머니를 돌려보낼 생각이 없지. 저만 새우등 터지고 있었던 거죠. 애들을 이렇게 키워서야 되겠냐부터 시작해서 집안이 이게 무슨 꼴이냐고 잔소리까지. 하루 종일 집에서 TV 드라마나 보시고 애들 하원 한 번을 안 시켜주신 시어머니께서 할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탈모까지 왔다니까요. 오죽하면 제가 남편한테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했어요. 큰 소리 내면서 싸우고 싶었지만 그러면 또 시어머니께서 묻고 따지지도 않고 아들 편을 들게 뻔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말을 할 때도 조심해야 했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산 지도 4개월이 지나고 있었어요. 대구에 있는 부모님께서 친척이 결혼식을 한다고 청첩장을 보내주셨고 예식장이 대구라서 아이들 데리고 갔다가 하루 자고 오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시어머니께서 또 딴지를 거시는 겁니다. 지금 본인 혼자 두고 또 대구를 가냐면서 무슨 대구를 그렇게 자주 가냐고 말입니다. 저는 억울했죠. 대구에 가는 건 1년에 5에서 6번도 되지 않았어요. 사는 게 바빠서 또 툭하면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랑 싸움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대구에 몇 번 가지 못했는데 그 몇 번 가는 걸로 뭐라고 하시니까 억울하죠. 저도 부모님이 있고 자주자주 찾아뵙고 싶은 분들인데 매일같이 얼굴 보고 사는 시어머니께 하루 집에 혼자 있으시라 한 게 그렇게 고가우신 걸까요? 어머님, 저 대구 안 간지 정말 오래됐어요. 저희 부모님이 많이 연로하셨잖아요. 엄마도 요즘 자꾸 몸이 아프시다고 하시는데 한번 다녀오려고요. 손주들도 보고 싶다고 하시고요. 정 그러시면 서울에 올라와서 보시면 되지. 뭘 그렇게 우리 아들 피곤하게 자꾸 대구로 부르신다니. 너 혼자 애들 둘 데리고 기차 타고 못 가? 어머님, 애들 짐도 만만치 않고 또 아직 어려서 기차에 오래 못 있는 거 아시잖아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기차를 타고 갈 수가 있겠어요. 애들 하나 가만히 앉아있게 하지를 못해서 원. 그래 뭐 어쩌겠냐. 공주님 같으신 사돈 어른께서 서울까지는 무서워서 못 오시겠지. 워낙에 공주님 스타일이시잖니. 그렇게 말을 하시면서 저를 쭉 훑어보시는데 그 눈빛이 정말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저희 엄마의 흉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저희 엄마가 좀 연약한 스타일이셨어요. 풍채가 좋은 시어머니와 달리 저희 어머니께서는 조금 마르고 약해 보이는 스타일이셨달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러셨어요. 잔병 치레도 꽤 많으셨었고 겨울에 되면 감기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스타일이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엄마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실 정도로 많이 신경을 쓰셨었고요. 철이 되면 보약도 드시고, 근데 그걸 시어머니께서 다 알고 계셨거든요. 한 번은 남편이 저희 친정에 홍삼 세트를 선물한 적이 있었는데, 뒤늦게 그 사실을 시어머니께서 아시고는 우리 집에는 왜 선물 안 해주냐고 소리를 치신 적이 있었어요. 처가만 챙기면 되겠냐고, 저한테 친정과 시댁은 똑같이 챙겨야 말이 안 나오는 법이라고 하셨었죠. 그런데 그 말에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구석이 있잖아요. 시어머니께서는 1년에 몇 번이나 꼬박꼬박 생활비 핑계로 돈을 받아가시면서 저희 친정에 홍삼 세트 하나 선물했다고 그렇게 말이 나올 줄이야.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으시다 생각했었습니다. 아이, 그렇지, 그렇지. 우리 장모님이 조금 공주 스타일이시긴 하지. 근데 그건 장인어른이 그렇게 만든 거나 다름없다니까. 장모님이 뭐 하시려고 하면 장인어른이 나서서 다 해주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 나도 그런 남편이 있었으면 공주처럼 지냈으려나 모르겠다. 아유, 다 제복이고 제팔자지. 아유, 누구는 공주처럼 살면서 자식들이 손주 보여주겠다고 대구까지 간다는데 나는 집에서 혼자 쓸쓸하게 집이나 지키고 있어야 하는 팔자라니. 개집 뭐야 이게? 아유, 서러워서 살겠나. 어머님은 저희 집에서 지내시면서 공주 대접 받고 계시는 거 아니었어요? 제가 식사부터 시작해서 청소까지 싹 해드리잖아요. 빨래도 해드리고 매일같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들도 보시고요. 제가 그냥 팩트를 있는 대로 꽂아버리니까 아무런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무것도 없었죠. 자꾸 저희 집이랑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하시는데 저라고 성질이 안 나고 백이겠어요? 저희 엄마가 마르고 연약한 타입이기는 했지만 그걸 공주 하면서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비꼬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자기 부모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화를 내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고요. 제가 시어머니를 가지고 뭐라고 트집을 잡으면 남편이고 시누이고 할 것 없이 불같이 달려들면서 어찌나 내로남불이던지 있는 정까지 탈탈 털려버리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저렇게 팩트를 꽂아버리니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우는 소리를 내시는 겁니다. 아이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며느라가한테 쫓겨나겠네. 누구는 집에서 공주처럼 안 자랐는 줄 알아? 나도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 손에 공주처럼 자랐다. 내가 우리 아들, 딸 키우느라 억척스러워진 거지. 아유, 어머님, 고등학생 때부터 공장에 취직해서 돈 버셨다면서요. 물론 집에서는 누구나 공주처럼 취급이야 받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머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왜 저희 엄마한테만 그런 식으로 비꼬듯이 말씀하시는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 엄마도 저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사람 성격이라는 게 다 다른 거지 않겠어요? 공주처럼 행동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워낙 병약하시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조금 더 챙기시는 걸 가지고 흉보듯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와 그렇게 감정 싸움이 일어난 이후에 남편은 저에게 괜히 핀잔을 주면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냐고 잘 좀 챙기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누가 보면 집안일 다 떠넘기고 저는 저대로 친정만 챙기는 줄 알겠더라고요. 저도 억울했죠. 합가라는 건 제 인생에 없을 일이었는데 갑자기 쳐들어온 시어머니 때문에 가뜩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와중인데 자기가 받고 있는 혜택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더 좋은 걸 내놔라, 나를 더 대접해봐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거기다가 시어머니의 입이 하나 늘었을 뿐인데 생활비도 만만치 않게 늘어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랑 완전히 척을 진 다음에 남편의 카드로 생활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본인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남편을 살살 구슬려서 저 몰래 남편의 카드로 본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오전에 다니시는 수영부터 시작해서 친구들을 만나서 밥값을 결제하는 것까지 전부 남편의 카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저는 황당해서 시어머니께 카드를 돌려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께 따로 용돈겸으로 해서 매달 드리고 있는 돈이 있었는데 그 돈으로 모자라서 카드까지 쓰고 있으니 생활비에 당연히 구멍이 날 수밖에 없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 저한테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우리 아들이 준 카드인데 네가 뭔데 내놔라 하냐며 죽어도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 카드를 당장 정지시키라고 말을 했지만 그 짠돌이 남편은 시어머니 편에 서더라고요. 아, 진짜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아버지가 저리 고집을 부리시니까 엄마가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서 며느리 눈치 보면서 지내는데 우리 엄마 취미생활이라도 좀 할 수 있게 카드 드린 걸로 왜 난리야? 아, 내 카드잖아. 아, 그래, 알겠는데 당신 카드라고 해서 당신 혼자 돈 쓰는 거 아니잖아. 그런 돈 하나하나가 가게에 구멍을 내는 거라니까. 내 용돈에서 드리고 있잖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 당신은 그럼 우리 엄마가 돈도 없이 힘들게 눈치만 봤으면 좋겠어? 도대체 내가 무슨 눈치를 줬다고 그래? 오히려 내가 어머님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어. 나 여기 탈모 온 거 안 보여? 어머님은 도대체 언제까지 여기서 지내실 건데? 아, 그만 좀 해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아서 못하니까 하는 소리지. 어머님 카드 드리고 나서 당신 따로 돈 모으던 것도 스탑한 거 아니야? 아,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 나는. 나중에 애들 위해서 어떻게 돈 마련하려고.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본인이 쓰는 돈은 본인이 알아서 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남편이 따로 투자를 하던 주식도 스탑이 되었고 자유적금으로 모으고 있던 돈도 스탑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그건 전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생활비가 더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남편이랑 대화하기를 포기했죠.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낙상사고를 당해서 허리를 크게 다치신 것이었어요. 평소에도 뼈가 약하셨었는데 낙상사고로 인해서 허리 디스크가 터지게 되었고 수술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대구에서 수술을 받게 되셔서 제가 매일같이 가볼 순 없었죠. 그게 마음에 걸려서 수술 당일에는 회사에 월차를 쓰고 가기로 했어요. 남편에게도 당연히 말을 했죠. 아, 여보, 엄마 수술해야 하는데 나 카드 좀 빌려줘. 내 카드는 일부러 생활비만큼만 쓰려고 한도 줄여놔서 수술비 결제가 안 돼. 수술비를 왜 당신이 낸다고 그래? 저가는 뭐 노후 준비 다 되어 있으신 거 아니었어? 그거랑 수술이랑 뭔 상관이야. 엄마 수술한다고 하는데 자식으로서 내가 매일 가보지도 못하는데 당연히 수술비도 내가 내야지. 아,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딨다고 그래? 다른 것도 아니고 허리 수술비는 많이 나오잖아. 여보, 여태까지 어머님이 쓰신 카드값을 생각해봐. 그거 다 합친 것보다는 안 나을걸? 그리고 보험 적용되는 것 같아. 보험금 나오면 채워놓을 테니까 일단 좀 빌려만 달라고. 아이, 내가 무슨 돈이 있어. 나도 언제 어떻게 카드를 써야 할지 모르는데. 아, 어차피 보험금으로 갚을 수 있는 거면 딴 사람한테 빌려도 되는 거 아니야? 와, 진짜 해도 너무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수술을 하는데 그 돈을 못 내놓겠다는 거야? 보통 사위 같으면 장모님 수술비 정도는 사위 돈으로 내준다고 하지 않아? 너도 네 편 내 편 가르면서 우리 엄마가 쓰는 카드 가지고 뭐라고 했잖아. 아이, 몰라. 나 돈 없고 카드도 못 주니까 알아서 해. 결국 저는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사촌 언니에게 돈을 빌려야만 했어요. 저는 매달 나가는 돈이 고정적이었기 때문에 적금으로 돈을 붓고 있었는데 그 적금 만기가 하필 다다음 달이었거든요. 1년 단위로 묶어놓는 단기 적금이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구멍이 난 가게를 메꾸느라 비상금을 소진했기에 어쩔 수 없이 사촌 언니께 빌릴 수밖에 없었죠. 정말 너무 쪽팔리는 일이었어요. 수술비가 몇 천만 원 나가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 돈을 빌려야 하다니 덕분에 엄마는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죠. 이럴 땐 정말 제가 결혼을 했다는 게 싫더라고요. 내 돈을 쓰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고 오로지 저를 위해서 쓸 수 없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남편이 자꾸 돈 없다고 궁시렁거리는 것도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런데 올 것이 왔어요. 친정집이야 엄마가 수술을 했으니까 재활하고 치료하고 하느라 바쁘셨다 치지만 시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갑자기 이런 고민을 왜 하게 되었냐고요? 바로 명절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친정집에서는 집에서 요양을 해야 하고 나가서 밥 먹는 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엄마가 조금 나아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계시지, 시아버지는 본가에 계시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명절에 시아버지를 챙기자니 시어머니께서 난리가 나실 것 같고, 그렇다고 시어머니만 챙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특단의 조치로 나가서 밥을 먹으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두 분을 다 초대해서 화해를 시키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혼자 식당 예약까지 다 하고 명절이 되었습니다. 연휴 시작이 월요일부터라서 주말이랑 이어지게 되어 황금 연휴이기도 했죠.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퇴근을 하고 집에 가니까 시어머니께서 안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친구들을 만나러 가셨나 했는데 밤 10시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으시는 겁니다. 순간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으시는 겁니다. 겁이 엄청나게 났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호들갑을 떨었죠. 여보, 어머님 왜 전화 안 받으시지?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왜? 벌써 시간이 10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셨잖아. 당신은 어머님 걱정도 안 되는 거야? 내가 말을 안 했었나? 우리 엄마 지금 일본 여행 갔는데? 뭐? 그게 뭔 소리야? 어머님이 일본 여행 가셨다니? 황금 연휴잖아. 친구들이랑 월요일까지 일본에 온천 여행 가고 싶다고 해서 보내드렸어. 화요일은 명절 당일이라 월요일 오후에 오실 거야. 당신 돈 없어서 우리 엄마 수술비도 못 빌려준다더니 이래서 그런 거였어? 아유, 왜 또 그 얘기를 하고 그래. 그래서 결국에는 빌려서 잘했잖아. 효도는 뭐다? 셀프다. 네 돈으로 하든가 남의 돈 빌려서 하든가.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했으면 된 거지. 이 얘기를 논쟁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거 귀찮게 하지 말고 가라. 그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서운하고 당황스럽고 화가 났어요. 시어머니 일본 여행 가는데 아무리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해도 200 이상은 들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온천 여행을 친구들이랑 가신다고 했으니 비싼 곳에서 좋은 것만 먹고 지내면 300도 거뜬히 나오겠죠. 우리 엄마 수술한다고 했을 땐 돈 없다고 딱 잘라 거절을 하더니 시어머니 해외여행을 보내드린 게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일을 복수할 날만 기다리면서요. 마음을 숨기면서 사는 건 쉽지 않았어요. 짠돌이라고 말을 붙이고 싶지도 않은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사는 것이 곤욕스러울 정도였죠. 마음 같아서는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뭐고 전부 집에서 내쫓아 버리고 싶었습니다. 지들끼리 좋다고 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있는 게 어쩜 그렇게도 꼴보기가 싫은지요. 시어머니께서는 일본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선물도 남편 것만 사오셨더라고요. 제 것도 사오시긴 했는데 저는 일본 온천에서 판다는 떼비누 하나 주시더라고요. 남편이 여행 경비도 넉넉하게 주었다고 하던데 정말 황당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되돌려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 일은 빨리 오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처럼 뼈 수술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아침에 수영을 하고 씻고 나오는 길에 누가 쓰면 안 되는 오일이라도 바른 건지 바닥에서 미끄러져 팔이 댕강 부러진 겁니다. 뼈가 꽤 심하게 부러지면서 철심으로 고정을 하는 수술을 해야 했어요. 팔이 정말 뽀빠이 팔처럼 퉁퉁 부었더라고요. 응급실에 급하게 실려가게 되었는데 이게 나이도 있고 시어머니께서 항생제랑 마취약 성분에 알러지가 있어서 국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약을 써야 해서 수술비가 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이 사색이 되어서는 저에게 황급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 돈 모아둔 거 있지? 그 왜 적금 1년 동안 부었던 거 그거 만기되는 달이잖아. 그거 깼어? 그거 지지난주에 이미 만기됐지. 그 돈은 갑자기 왜? 갑자기 왜라니. 우리 엄마 수술해야 하는데 내 카드 한도로는 턱도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 잘됐다. 이번 달에 나가는 돈도 많아서 여유도 없었는데 그 적금이 딱 생각이 나냐.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 돈으로 어머님 수술비 보태라고? 당연한 거 아니야? 세상에? 그게 왜 당연한 일이야? 당신이 그 돈 모으는데 1원 한 푼이라도 도와준 적 있어? 그거 내 월급 쪼개고 쪼개서 모았던 돈이야.
근데 당신이 왜 이렇게 당당하게 그 돈을 달라고 요구해? 나는 못 주겠는데? 그럼 우리 엄마 당장 일주일 뒤에 수술해야 한다고 수납부터 하라는데 안 주겠다고? 아이고, 어머님은 뭐 보험 없어? 일단 어디서 빌려서 수술하고 보험으로 갚으면 되겠네. 아, 엄마가 약물 반응 알러지가 있어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약을 써야 한다고 하잖아. 그 값이 얼만데. 나중에 수술 후에 내내 투여해야 하는 항생제도 보험 안 된대.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닌 것 같은데? 내 돈을 왜 달라고 하는 건지. 당신이 미리미리 돈을 좀 모으지 그랬어? 야, 너 지금 누구 약 올리냐? 일단 돈부터 내놔봐. 우리 엄마 팔수술은 해야 할 거 아니야. 그 돈 없어. 우리 엄마한테 다 줬는데? 당신이 하도 효도는 셀프라며 내 돈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길래 나도 우리 엄마 고생하는 거 불쌍해서 그 돈 가지고 여행도 다니시고 먹고 싶은 것도 다 사드시라고 용돈으로 드렸어. 그 돈이 얼만데 그걸 다 용돈으로 드렸다는 거야. 그 돈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 아니야? 맞아. 근데 내가 우리 엄마를 위해서 그 정도도 못 해줘? 당신 카드로 매달 어머님이 긁으시는 거 한 달에 50에서 70만 원 정도 되고 나한테 따로 용돈 받아가신 것만 해도 30에서 50만 원 정도야. 한 달에 평균 100만 원 정도 사용하셨다고. 거기다가 식비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 돈 보태신 거 없잖아.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어머님께 들어간 돈이 2천 원 될걸? 너 지금 그걸 하나하나 계산했다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계산적일 수가 있어? 그럼 당신은 내가 우리 엄마 보험 처리 다 된다고 일단 카드 좀 빌리자고 했을 때 어떻게 나왔는데? 당신이야말로 먼저 계산적으로 나왔잖아. 우리 엄마한테 쓰는 돈은 아깝다는 듯이 어머님께 쓰는 돈은 그동안 하나도 안 아까웠지? 나도 그래. 우리 엄마한테 쓰는 건 하나도 안 아깝더라.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우리 엄마 용돈 꼬박꼬박 챙기고 여행도 많이 보내드리고 할 걸 그랬어. 엄마가 2천만 원 받더니 엄청나게 좋아하시던데? 야야, 장모님은 노후 준비 다 되어 있으시다며. 우리 엄마랑은 다르잖아. 그래서 당신이 알아서 챙기고 있었던 거 아니야? 효도는 셀프로 하자고 말을 한 건 당신이야. 내가 그걸 몰랐지 뭐야? 그동안 당신이랑 어머님 눈치 본다고 내가 우리 엄마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게 얼마나 불효로 느껴지던지. 알았어. 그래. 효도는 셀프라고 치고 일단 이 수술비는 줘야 할 거 아니야. 치고가 아니라 당신이 알아서 마련해야지. 수술비 정 없으면 아버님한테 말씀드려봐. 시아버지께서 당연히 주실 리가 없었죠. 가뜩이나 몇 개월 내내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뚝심 있게 본가에서 지내시는 시아버지께서 뭐가 아쉬워서 시어머니의 병원비를 주겠어요? 남편만 발을 혼자 동동 구르더니만 시누이한테 연락을 해서는 누나 돈 좀 줘봐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누이라고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시누이는 줄 돈 한 푼도 없다고 너는 그동안 돈도 안 모아두고 뭐 했냐고 남편한테 되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여기가 대학병원이 아니라 조금 큰 개인 병원이라 일단 수술비가 있어야지만 수술이 가능했어요. 선납이었다 이 말이었죠. 결국에는 수술 당일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했고 수술이 밀리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퉁퉁 부어버린 팔이 아프다고 난리를 치셨어요. 아니 왜 빨리 수술을 못 해준다는 거야? 아니 수술비가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보름만 있어봐. 월급 나오면 해준다니까. 엄마 일본 보내준 것도 할부로 끊는데 카드값 나가고 하려면 보름은 기다려야 해.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보름이나 기다리라는 거야? 여기 입원해 있는 돈이 더 나오겠다. 아유 내 팔이야. 흔들리기만 해도 죽겠어. 시어머니께서는 우는 소리를 내셨지만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편은 난감해했죠. 저는 끝까지 모른 척을 했어요. 물론 그 적금 전부를 친정에 보낸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수술비를 절대 보태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어떻게 그동안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냐고 핀잔을 주었고 저는 끝까지 제 탓을 하는 그 집안 인간들의 꼴을 보고 살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퇴원을 하고 나면 요양을 하겠다는 이유로 저희 집에 올 게 뻔했고요. 입원을 해 있는 동안에도 저는 출퇴근을 하고 육아까지 하고 있는데
병수발을 들지 않는다고 잔소리를 하셨거든요. 저는 결국 시어머니께서 사고를 당한 지 일주일이 지난 날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남편 놈 그 서류 봤더니만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진심이냐 묻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혼 서류를 뭐 장난으로 들이밀었을까 봐?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어머님이 우리 집에 와서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잔소리만 하시고 나 괴롭히는 것도 싫고 애 챙겨가면서 병수발 들면서 일까지 하라는 건 너무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혼해. 그냥 마음 편안하게 혼자 살아야겠어. 당신 지금 고작 이런 일로 이혼을 하자는 거야? 다시 생각해봐. 고작 이런 일? 그 말부터가 황당해. 어떻게 당신에게는 이 일이 고작이야? 우리 엄마가 수술할 때는 나 몰라라 했지? 대구도 한번 안 왔잖아. 근데 시어머니 수술에는 나보고 병수발을 들으라고? 아들보다 며느리가 편안하다고? 그럼 딸을 부르지 왜 나를 불러? 내가 니네 집 종이니?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우리 애가 둘이다. 이혼해서 아빠 없는 애로 키울 거야? 너 같은 놈이랑 사는 것보다 아빠 없다는 이야기 듣는 게 더 낫겠어. 그리고 요즘 뭐 이혼이 별거니? 대수롭지 않은 일이야. 그러니까 도장 찍으라고. 아니면 소송이라도 할 테니까. 내가 그동안 시집살이 당한 거, 다짜고짜 시어머니께서 짐 싸들고 집에 들어온 거, 이거 전부 다 이혼 사유 된다더라.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저에게 마음을 돌려보라고 애써 기가 팍팍 죽은 척을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고비가 넘어가게 되면 또 다시 집 밖에 모르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냥 이 집안 피가 그랬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만 봐도 딱 보이지 않겠어요? 저는 강경하게 말을 했고 최악의 상황까지 오면 대구로 내려가겠다고 했어요. 직장이야 대구로 이직을 해도 될 것 같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아이들과 멀어지면 더 이상은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남편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의 병실을 찾아와 뒤집어 놓으셨죠. 이 여편 내가 지고집 하나 안 꺾어서 결국 아들을 이혼하게 만들어. 당신이 고개 팍 숙이고 집에만 들어와서도 애들이 이혼할 일이 뭐가 있었겠어. 미쳤어 정말. 아니 그걸 왜 제 탓을 하고 그래요? 며느리가 유난을 떨면서 우리 아들을 쥐어잡은 거지. 제가요? 아닌데요. 어머님이 하나하나 집안일에 트집 잡으시면서 아들 돈으로 사치를 하셨잖아요. 아들 카드로 친구들이랑 밥 먹어, 수영 다녀, 거기다가 저한테 생활비 가져가. 우리 애들 봐주시는 것도 아니고 식사 한번 차려주신 적 없으면서 제가 유난을 떨어요? 저요. 어머님도 어머님이고요. 이 사람이 하도 짠돌이처럼 굴어서 헤어지는 겁니다. 아니 짠돌이처럼 굴어? 누굴 닮아서 저래? 아주 못난 놈이야 못난 놈. 누굴 닮긴요. 아버님 닮았죠. 아버님도 어머님한테 툭하면 생활비 안 준다고 집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아버님 아니었으면 어머님한테 용돈 꼬박꼬박 드릴 일도 없었을 거고 그럼 저희 엄마 수술비 가지고 이 인간이 치사하게 나올 리도 없었겠죠. 아니다. 어차피 우리 집안에 돈 쓰는 건 아까워서 치사하게 굴었을라나? 그래도 어머님 일본 보내드릴 돈은 있고 우리 엄마 수술비는 없었지? 그런 거 생각하면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도 시아버지한테도 팩트로 꽂아버리니까 둘 다 어버버 하시면서 눈치만 보는데 그중에 아마 가장 식은땀을 흘린 건 남편 놈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혼 서류 당당하게 던지고서는 나왔어요. 남편에게 법원에 꼭 나타나라고. 그렇지 않으면 재산 탈탈 털어서 이혼 소송 걸 거라고 말을 했더니 고개만 푹 숙이더라고요. 제가 병실을 나오는데 뒤에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 또 불같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가 좋다고 며느리 눈치도 안 보고 그 집에 기어 들어가서는 아들놈 이혼을 시키냐 마냐 아주 난리가 나는데 저는 뻔히 보이더라고요. 저러면서도 결국 이혼은 안 하고 자식들만 힘들게 할 시부모님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법원 기일에 남편이랑 만나서 도장 꽉 찍었고 살던 집은 제가 갖는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아이가 둘이나 있으니까 남편도 양심상 양보를 하더라고요. 대출빚 그동안 갚았던 것은 같이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그게 위자료나 다름 없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 돈으로 수술을 마무리하게 되었고 남편이 이사를 나가는 날 집에 찾아오셔서는 저를 있는 힘껏 흘겨보셨어요. 이제 남인데 무서울 거 있나요? 저도 같이 째려봤죠. 기가 막혀 하셨지만 아무런 짓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제는 며느리가 아니니까 시집살이도 시킬 수 없거든요. 그 뒤로 저는 주말마다 대구에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커서 기차 타는 것도 무리는 없거든요. 집을 제가 갖는 대신에 차는 남편이 가지고 갔는데 저도 아이들을 위해서 차 한 대 뽑아야 할까 봐요. 이혼을 했다는 사실에 저희 부모님 많이 놀라시고 또 속상해 하셨지만 제 정수리에 동그랗게 난 원형 탈모를 보시고는 별 말은 안 하시더라고요. 이혼을 한 이후 마음이 홀가분해져서 그런 건지 원형 탈모도 좋아졌습니다. 역시 사람은 스트레스는 없이 살아야 하나 봅니다. 이제 또 명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도 명절 스트레스 잘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